제가 좀 이상한 사건을 많이 해요. 안 될 것 같은 사건. 가끔은 길에 가다가 급한 거 들어오면 맨바닥에 앉았어요. 아 진짜요? 네, 길에 앉아가지고. 보통은 카페를 찾거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굳이 카페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30대 중후반에 로스쿨에 갔어요. 3년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 학증 따서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변호사 일 시작한 10년 됐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일 중독자가 됐는데 자유인이었습니다. 되게 사람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변호사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아침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저희 아들이에요. 50일 됐어요. 이현아 인사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울에서 일하는 김형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노동 쪽하고 산재 쪽, 그 다음에 공무원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뭐 하고 네. 계셨어요?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밤에 들어온 이메일 같은 거 회신하고 또 오늘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밤에도 메일이 막 들어오고 그래요? 예, 의뢰인분들이 자료 준비되면 보내주시고 또 상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요. 제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생활법률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하고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철도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공공기관 그 외에도 좀 더 계신데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한테 수시로 막 연락을 하세요. 전국에서. 맨날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요. 애 볼 시간도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사실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아내가 많이 이해해주긴 하는데 제가 못 도와줘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좀 이따 재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판이에요? 우체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집배원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많이 취급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우편물 구분도 하시고 이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으세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재죠. 그럼 공무원이면은 공무상 재해라고 해서 공무상 재해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승인이 나면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이분은 한 25년 정도 집배원 일을 하셨어요.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셨는데 그 부분을 인사혁신처에서 충분히 보지 못하셨는지 불승인을 하셔가지고 행정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자마자 본인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마음은 다 하나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 돈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징계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생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연락을 오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물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침착해야 되니까요. 제가 침착하게 안내드리고 스트레스는 그거보다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엄마랑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잘 있어야 돼. 출근 전에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안 하셨어요? 예, 사실 자주 오래 못 봐가지고 나갈 때랑 들어올 때랑 좀 안고 있고 그래요. 가시죠. 네. 지금은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서울행정법원이요. 안녕하세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일하려고 택시 타는 거죠.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면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감정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노동사건을 하면서 진 적은 별로 없어요. 뭐가 잘 맞는지 몰라도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괜찮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소하는 일이 있죠. 사람인 이상. 뭐 최선을 다했으면 죄송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힘 빠져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승소에서 제가 기쁜 건 딱 5분이에요. 일이 많으니까 일을 또 바로 들어가는데 패소에서 의뢰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5일은 그 후유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쉬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을 때 변호사 일을 한 지 10년 됐다고. 네네. 지금 나이도 40대 후반이라고 말씀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되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석사
석사까지 하고 또 석사까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출판사를 또 만들어서 몇 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교에서 강의도 좀 하고 책도 쓰고 번역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게 하고 싶더라고요. 30대 중후반에 로스쿨에 갔어요. 3년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 따서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한 10년 됐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출판사는 이제 책 만드는 일이라 아무래도 굉장히 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정적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되게 사람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주먹질을 안 합니다. 변호사 일이 잘 맞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잘 맞아서 아직까지는 또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네. 앞으로도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꾸실 의향이 근데 있을까요? 의뢰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못 바꿀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한 2년 전에는 계획을 세워야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건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변호사님한테 넘기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의뢰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20년은 더 일할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20년은 더 고생을 예. 변호사님은 근데 노동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노동 문제라는 거는 굳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다 노동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해결하는 게 노동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서 저는 지금도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뭐 노동계의 문제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노동사건, 산재사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공무원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사건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경찰관 분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손목이 삘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상 처리를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권리가 있다. 법 제도로서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신청이라든지 신청이 안 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상 인정되면은 유급으로 이제 공상 휴직도 쓸 수 있고 치료비도 다 지원받고 또 만약에 그걸로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무원 연금 내신 걸로 다 보호를 받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공무원 재지원센터라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차계적으로 도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집배원분들,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심지어는 군인분들 저희가 도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을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처음 법원 앞에 변호사로 섰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엄청 긴장했죠. 첫 재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심호흡하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시겠네요. 아유 지금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잘 하셨어요? 예, 뭐 맨날 하는 일이라 했는데 그래도 오늘 판사님이 말씀 잘 들어주시네요. 승소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고 소장을 접수하면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 해요. 변론이 다 끝나면은 변론 종결을 하고 한 달 뒤쯤에 판결 선고 기일을 잡고 그때 선고가 있어서 보통 소송은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사건 하나의 법원에 이제 한 서너 번은 와야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기일이었어요. 아, 오늘도 뭐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사실 소송은 영화에서 보면 법정에서 막 논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판사님도 하루에 막 수십 건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기억을 못 하십니다. 서면으로 다 이제 공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서면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막 서면을 막 수십 페이지씩 쓰죠, A4로.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수월하시겠네요. 뭐 남들보다 좀 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가실 때는 어떤 걸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이동합니다. 평소에도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예,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앉을 때는 항상 노트북 바로 열고 그러죠. 아니면 또 스마트폰 있잖아요. 기록이라도 봐야죠. 근데 이렇게 변호사 일을 하면 전문직이라고 돈을 잘 번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보통 수익이 어떻게 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진짜 잘 벌었죠. 왜냐하면 변호사 숫자가 적었을 때는 잘 버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선배님들은. 요새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의뢰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생활에 어려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좀 가끔은 길에 가다가 급한 거 들어오면 맨바닥에 앉았어요. 아 진짜요? 네, 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급한 것들도 있어요? 네, 개인 상담은 뭐 그렇게 급한 일들이 별로 없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문 의뢰하는 거는 사정상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즉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는데 아니면 리서치를 또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열어야죠. 보통은 카페를 찾거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카페 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꿈이 있어서 직변을 하신 거잖아요. 요즘은 청년들이 M4 세대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귀찮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당사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들이라고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사정이 있어서 어렵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인터넷에 하는 말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고 헤쳐나가야 되니까. 제가 출판사 그만하고 로스쿨에 갈 때도 사실 도전이었어요. 잘 되리라고 누가 예상하고 가나요? 모험이죠. 자신을 믿고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지만 또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젊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몇 번 실패를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잘 해내실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어이구. 여기가 지금 변호사님이 근무하시는 예, 법무법인 도울 저희 법인입니다. 제 방입니다. 뭐가 되게 없으시네요. 네, 없어요. 예전에는 기록 봉투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요새는 다 전자소송이어서 기록도 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저도 이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종이를 안 쓰니까 쌓아놓을 게 없습니다. 그럼 보통 사무실에 와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낮에는 상담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 노조 이런 데 자문 들어오면 대응을 하고 서면 작업은 주로 밤에 조용할 때 하죠. 가끔 뭐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직이 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아, 저는 저희 애기가 변호사는 말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위촉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아, 네네. 어떤 것들이에요? 공익위원은 제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 전보를 당하거나 뭐 징계를 당하거나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소송보다는 훨씬 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비슷한 거를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경기장에 선수로 뛸 때랑 심판으로 뛸 때랑 이게 보이는 게 다르고 제가 변론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 주장은 쓸모가 없다. 이런 주장은 아 되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 심판 입장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던 것 때문에 생각이 든 건데 노동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임을 맡기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혹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건마다 정말 천양지차라서 제가 의뢰인분들을 만나서 사건을 의뢰를 받고 위임을 받을 때 저는 3가지 정도 기준으로 제안을 드려요. 민사사건이면은 얼마를 청구하는 사건이냐, 뭐 10억짜리 사건하고 1000만 원짜리 사건은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이 부담하실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고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제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가. 간단한 사건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률을 달리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저는 의뢰인분들의 사정도 좀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좀 조정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일률적으로 뭐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정말 달라요. 저렴한 경우에는 뭐 한 300만 원짜리 사건부터 뭐 1000만 원짜리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에 변호사님 어떤 상담 진행하신 거예요? 오늘은 2분 왔었는데요. 한 분은 2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를 갑자기 당하셨어요. 해고 사유는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조퇴를 몇 번 무단으로 했다, 뭐 이런 사유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고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절차나 이런 거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보기엔 구제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왔다 가셨고 오늘 또 한 분 상담 오셨는데 회사가 영업양도가 있었어요. 원래 영업양도가 되면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다른 분들 다 고용승계인데 이분만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양도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이다, 영업양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나 봐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뽑았고 당신은 면접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당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내를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노동자분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기업분들은 변호사님을 컨택하는 걸 꺼려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뭐 꺼려 하신다기보다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형 로펌의 노동팀하고 접촉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사건 들어가면 대형 로펌 노동팀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제가 접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꼭 대형 펌이라고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체계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시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대형 로펌 노동팀이나 기업 쪽만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분들은 관점이 좀 갇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대리를 해보고 또 기업 측도 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쪽이 오히려 양쪽을 더 잘할 수 있고 공격 방어 방법을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네. 하고 계신데 수임하신 건들은 그럼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건을 수행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500건에서 1000건 사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노동 쪽은 한 300에서 500건 정도.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기억 남는 건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 남는 것들 몇 개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상한 사건을 많이 해요. 안 될 것 같은 사건. 교향악단의 연주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못해서요. 근데 이분이 시립교향악단이었는데 네.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게 어떤 병이냐면 근긴장 이상이라고 음악가들의 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질병이 있어요. 세밀한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발생하는 질병인데 의지대로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주를 하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막 검토를 해봤죠.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병이었거든요. 그때는 연구 논문이나 의학책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50%는 영원히 연주를 못하게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책에. 그럼 뭐예요? 50%는 연주를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질병에 걸리셨지만 일을 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산재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주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면 이분은 해고가 될 수도 있지만 50%는 회복이 가능한데 그러면 배려음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이분은 일단은 연주를 하지 않는 보직 쪽으로 배치를 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그분이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 주세요. 악기는 다시 연주는 못 하시는데 그래도 교향악단에서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버스 운전 기사세요. 3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하신 거예요. 계약서에 3개월로 딱 돼 있어요.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고 그냥 계약이 종료됐어요. 회사에서는 3개월짜리 계약했으니까 3개월 끝나서 당신은 그냥 근로계약이 종료된 거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당연히 계약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맞죠. 저 스스로도 이게 되려나?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그 네. 버스 회사가 지금까지 모든 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 다 3개월짜리 계약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개월 지나고 해고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수습기간을 둔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가 끝난다고 그냥 자를 수 없거든요.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아무 사유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핑계를 몇 가지 만들어냈는데 근무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규정을 위반했다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밝혀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 계약의 해석 문제만 남은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의 계약서랑 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복직을 하셨습니다. 하다가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으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 길이라는 보장은 없고 이런 좀 쟁점이 첨예하거나 법리 해석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회사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논리를 설득력 있게 짜느냐 이런 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사건들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이전의 삶과 지금 변호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에는 저라는 개인이 있고 일이 있고 책이 있고 학문이 있고 교육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분리가 돼 있었다면 지금 변호사라는 정체성 하나로 완전히 굳어졌고 법률 관련된 일이
아닌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할 때 김용규입니다 소개해야 되는데 김용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입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10점 만점이라면 네. 변호사님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저의 적성에 잘 맞아서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논쟁하는 것도 즐겨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일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힘든 것도 일에서 오지만 즐거움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점이 안 되는 이유는 힘들어서요. 변호사님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필요한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법실력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초적인 실력을 튼튼하게 쌓아놔야 여러 가지 사건들 할 때 다 잘 해낼 수 있어요. 물론 로스쿨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근데 그게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 사건에 대한 책임감은 반드시 강하게 갖고 있어야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지고요. 의뢰인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면 안 좋죠. 지금 노동자들을 많이 대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자! 알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아내분과 아드님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주 미녀 아내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하고 출산하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참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여보. 사랑해.